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과 냉전 분위기가 디지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의 다음 전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는 단순히 경제, 기술 이런 것들만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통치권을 위한 경쟁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지난 12일에 6G 이동통신과 또 빅데이터 센터 등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쟁의 GDP 비중을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화폐, 또 디지털 경제, 여기에 공급망과 자원, 또 기술력 확보 경쟁 계속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서 보시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떠오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둘 사이에도 지금 침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이버 이 공격,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전쟁의 가능성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단순한 침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전쟁 형태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현지 시간 13일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외교부, 에너지부, 재무부 등 7개 부처와 응급서비스 등 70여 개 정부 부처 사이트가 해킹되면서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 상황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 좀 좋지가 못하죠. 오늘 조정이 깊어지고 있고 일단 장중 저점에서는 낙폭을 줄이는 시도도 나오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주식시마론 오늘 첫 번째 주제, 차이나 리스크 확대, 중국발 회색 코뿔소 현실화되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색 코뿔소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블랙 스완보다도 좀 더 위험한 그렇죠.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던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실화되는 거니까요. 네. 코뿔소가 밀림에 있으면 별로 안 무섭잖아요. 겁은 나지만. 근데 이게 민가로 들어오면 대단한 그 파급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던 지방부채라든지 부동산 거품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색깔을 드러내면서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블랙스완이라는 정말 돌발 사태가 생겼는데 원래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예측치 못한 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이런 거였는데 전 세계가 블랙스완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고 이게 겹쳐지면서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좀 숙제이면서 각국이 가장 지금 고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그리고 물가와 금리, 여기에 또 중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우려가 커졌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좀 겹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헝다그룹의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과연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인가?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볼게요. 그 중국 경제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를 잘 통제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2% 플러스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에 그 기저효과 때문에 18.3%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7.9%, 4.9% 그러더니 작년 4분기에 4%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것만 보면 한 8% 정도 되는데 그 전에 거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 해년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합쳐보면 결국은 5.1% 정도 성장한 거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이제 7% 지키기, 6% 지키기 하다가 이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5%대로 들어왔다. 올해는 5%도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현실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3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네. 수출이고, 하나가 투자고, 하나가 내수인데요.
이 수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른 국가들이 산업 활동을 안 하면서 중국이 엄청난 반사이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무려 30%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축, 그리고 중국이 계속해서 국제 경기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내수 진작인데, 이 내수가 아주 부진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12월에는 1.7%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투자도 지금 이 국가적으로 투자하는데 여력의 한계가 있는 가운데 내수까지 침체가 된다면 결국은 수출이 이제 아무래도 그 각국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소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작년과 같은 그런 반사 효과를 못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또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봉쇄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지갑을 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활동도 차질이 오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악재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중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게 또 연초부터 이제 전 세계 경제에 걱정거리를 주고 있는 거죠. 네, 투자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원래 빅테크 기업이란 이런 이제 민간 기업들의 그 중국 투자도 견인하고 뭐 내수도 견인하고 그랬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네. 모든 게 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빅테크 규제라든지 교육산업 규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아주 그 투자 심리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를 정부가 견인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투자 심리가 죽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SOC 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에 코로나에 대한 방역 조치 때문에 어려웠고, 결국은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도 오미크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국무원에서 리커창 총리 주재로 1사분기에 모든 투자를 집중해봐라. 왜냐하면 이 1사분기는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지금 견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잘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전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경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금리의 레벨과 그 추세 자체가 경제의 그 방향성을 가리킨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금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이렇게 긴축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중국 쪽에서 4분기에 금리를 인하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측면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내수나 투자가 부진했던 그러한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GDP가 4분기에 이렇게 4%대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강 교수님께서 5%대다 이미 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여파를 또 배제할 수 없고요. 또 중국의 어떤 정책 기조가 또 경제에 더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방향성을 가고 있는데, 지금 올 시즌에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네. 중국에서 뛰었는데 이 정도로 내가 봉쇄돼 있다라는 걸 인스타그램에 남긴 네, 적도 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굉장히 아주 봉쇄적인 그런 코로나 대비책을 네. 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딜레마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중국이 갖고 있는 체제 속성상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이전의 코로나 정책은 제로 코로나라는 봉쇄식 강력 정책으로 상당히 막았고, 그래서 그 반사 효과를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오미크론이나 그 이후에 생긴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코로나보다 확산성이 훨씬 강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계속 봉쇄식으로 막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지역 간의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산업 물자의 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비재의 이동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집 밖에를 못 나가게 하니까 구매욕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이 네. 김연경 선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냥 꼼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밖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니까 결국은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그 구조인데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4일 날 개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트럼프 대통령 때 많이 싸웠죠. 코로나 발원지론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 통제하고 있다고 자기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잘 치르는 것이 그 소위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이 생기고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코로나를 잘 통제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마저 악재가 돼서 그 원래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 악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눈앞에 지금 올림픽은 다가와 있고 그러니까 더 지금 옥죄는 형태로만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뭐 관중 없는 올림픽은 당연한 거고요. 아마 중국의 운동 경기 이외에는 다른 부분의 취재나 이런 것도 완벽히 통제되는 그러니까 올림픽이 갖고 있는 그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올림픽을 유치했으니까 그냥 한다. 이 정도로 아주 이상한 국제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뭐 앞서서 일본의 도쿄올림픽 때도 저희가 좀 많이 느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떤 강제적인 그런 통제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뭐 화합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올림픽 행사가 과연 이게 그렇죠. 제대로 된 행사가 될까라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잘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형태를 예. 갖춰서 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 보통 얘기하는 올림픽 행사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스폰서를 한 14개 다국적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고요. 또 이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여기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국가들이 생겼고 그게 꼭 물론 미국의 의도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위기가 이미 그런 식으로 가 있고 중국은 이걸 잘 치러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관중 올림픽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입장권을 하나라도 더 팔아서 일반 사람들을 좀 등장시키려고 했는데 중국은 일반 사람을 안 받겠다고 그러고 지금 입장권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팔고 국영기업 직원들을 동원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국영기업들이 그럼 우린 뭐냐. 아니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와서 보라는 거냐. 막 이러고 지금 아주 중국 내부 사회적으로도 그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름뿐인 올림픽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분기에 중국 경제 타격을 입힌 것이 헝다 그룹의 디폴트 사태라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사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다라고도 직접적인 이유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중국 GDP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의 부동산은 다른 국가들하고 좀 다릅니다. 특히 헝다가 중국 2위의 부동산 업체인데요. 전국에 886개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나면 886개 아파트 단지, 정말 수십만 가구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며, 이거를 또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걸 또 다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부동산 시스템이 왜곡된 부동산 시스템이 중국에 아주 일찍부터 중국은 1998년부터 주택을 상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공급을 했죠. 배급을.
그때부터 이렇게 기형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방 정부에게 내가 저 땅을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학교를 짓고 공장을 지어서 분양을 할 테니 당신이 중앙의 비준을 받아서 금융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보증에 의해서 부동산 업체들이 지방 개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양이 됐으면 빌린 돈도 갚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게 고스란히 지방 정부의 부채로 남았고 네. 지방 정부의 부채는 중앙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업종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중국을 개발을 해놨으니 집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가구도 들어가야 되고 가전도 들어가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헝다 사태라는 것은 부동산 업체 하나가 무너지는 개념이 아니고 중국의 소위 이 부동산 시스템 자체 여기에 균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 시스템의 균열은 바로 잠복돼 있는 지방정부 부채가 금융위기에 제대로 노출되는 이런 현상으로 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미국의 언론들은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국 정부는 또 민간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다 쓰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서겠다. 왜냐하면 이 사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디폴트가 나오고 그대로 붕괴되게 놔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국의 아주 특징인데요. 그 몇 년 전에 하이난 항공 부도가 났을 때도 다 이 소위 사주들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 막은 다음에 네. 나중에 일부분은 이제 국유화하거든요. 이 헝다도 그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헝다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2위 업체가 이런데 지금 이미 수백 개 업체가 도산을 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데는. 그런 데까지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좀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의 생각도 좀 또 다르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연관 산업들도 뿌리채 흔들리는 아주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상황을 잘 넘어가려면 헝다 사태를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저희도 가끔 뭐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중국의 소위 주택 이런 데 낙찰 받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고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어서 항의하고 데모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도시를 위주로 상당히 많은 중소도시까지 확산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통치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다. 여기에 이제 전력난, 그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악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저는 오히려 중국이 이 부동산 산업 자체를 처음에는 국유화를 했다가 배급을 했다가 민영화를 왜 시켰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결국에 이게 이렇게 해서 뭐 부도가 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결국에 지방 정부에도 타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연쇄적인 타격이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국유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일부 기업들이 부분을 할 갈 수밖에 없다.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다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이렇게 예. 헝다같이 거대 기업들 정말 대마거든요. 이게 우리 바둑 두면 대마 이게 무너지면 중국 경제의 연관 효과라는 거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네.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음을 먹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거죠. 내수 심리를. 지금 이런 상황에 과연 내가 저 아파트를 사도 될까? 투자를 해도 될까?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면 내수 시장을 최대한 진작시켜서 스스로 살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출도 어려워지고 내수 진작도 어려워진다면 중국 경제의 회생 또는 발전 이거가 굉장히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헝다 그룹 사태를 질서 있는 그 붕괴로 만들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부실들을 최종 대부하는 그 대부자의 역할을 하긴 할 것이나 내수의 심리가 위축되는 것들은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 강조해 주셨습니다. 부의 효과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자산 가격이 오르면 좀 심리가 올라가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축되고요. 그 아까 주식 네. 이 주택을 왜 상품화했냐 이제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주택 상품화라는 게 그전에는 토지도 국가 거고 다 국가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 내 거가 생긴다는 거를 전혀 생각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공유제지만 주택은 너희가 살 수 있다. 사용권, 토지의 사용권이라는 소유권이 아니고 이 개념을 하면서 그게 자본을 끌어들이는 집자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도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고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택했던 거죠. 그런데 네. 그게 이제 너무 네.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네, 네. 우리가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관치금융이라고 그러죠. 이 정부와 결탁한 업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게 대마가 돼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스스로 지금 이제 엎어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보냐 하면 국민들이 보는 거죠. 이 구조를 깨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고통은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네. 이 말씀이시고요. 중국 경제의 어떤 태생적인 그 특징이 바로 경제 정치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떤 면모를 우리가 지난해에 봤죠. 사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잘 나가는 성장하는 산업을 아주 전격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중국 정부의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런 경제 정치화가 더 거세지는 상황,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은 더 그게 강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국이 자본주의 민간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중국 사회주의의 본질과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본이 움직여야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렇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보다 공산당이 힘이 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걸 느낀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걸 당 중심으로 다시 끌고 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중국을 국가 자본주의라고 그랬는데 요새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당 자본주의.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본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자본주의라는 원래 말의 속성에도 위배되는 거죠. 당이 통제하는 자본주의라는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당 중심 자본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는데 이거의 목표가 뭐냐? 지금 올해 이 1사분기 작년 4사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하면서 중앙선전부에서 또 나온 문건이 하나 있어요. 중국 경제가 얼마나 잘 발전했는지를 많이 알려서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20차 당대표 대회를 맞이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사람이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시진핑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게 빈곤, 탈빈이라는 거예요. 빈곤에서 극빈 계층을 전부 탈출시켰다. 그래서 본격적인 소강사회로 들어오고 우리는 공동부유를 향해서 간다. 이 캐치프레이즈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사회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걸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정부 주도로 한다라는 근저를 보면 이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잘 안 가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민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으니 이 기업들이나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는 중국 경제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라. 그 목표는 뭐냐 하면 20차 당대회에서 순조롭게 정권에 지금 같아서는 시진핑의 3년임으로 이어지는
그 분위기를 잘 이어가라. 그래서 경제 문제도 정치화해서 해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회 환경의 확보가 1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당 정권의 유지가 1번이에요. 네, 경제 발전보다. 네. 이런 게 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경제 발전이 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가장 유리하다. 네, 시장 경제, 시장에 경제. 맡기는 게 훨씬 낫고 그것 예.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했잖아요. 예. 개혁 개방이. 그런데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우리식으로 세계적 국가가 되겠다. 그게 중국몽이고요. 우리식으로 미국과 대항하겠다. 이런 게 이제 시진핑과 뭐 트럼프, 바이든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제대로 연글지도 않았는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시장 경제 그리고 뭐 아주 경쟁 위주로 가는 것도 사실 부작용은 있습니다.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나가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가 지금 전 세계적인 그렇습니다.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경기가 냉각되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4분의 1이 넘습니다. 25.9% 작년에도 그렇게 나오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경제가 어려울 때도 중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이라는 걸 했거든요. 세계의 공장으로서. 근데 한국이 바로 그 옆에 있어서 중국 효과를 많이 봤죠. 네. 그래서 나도 성장한 국가입니다. 나홀로 성장할 때 우리도 성장.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어떤 구조가 이루어졌냐 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소비재가 뭐 화장품 엄청 가는 것 같습니다만 3.9%밖에 안 됩니다. 소비재가. 나머지는 다 중간재 자본재들이에요. 특히 중간재가 80%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네. 한국이 수출한 중간재를 가지고 중국이 가공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파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당연히 호조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꾸로 중국의 수출이 어려워지면 한국의 중간재 수요가 중국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일종의 한 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작년까지 상당한 이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엄청난 수출을 해서 우리도 수출이 성장을 했지만 만약에 다른 국가들이 이제 우리도 내 산업 제조를 스스로 좀 만들자. 갖다 계속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체 생산을 강화하게 된다면 중국 거 쓰던 국가들이 중국산 수입을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약해지고 또 하나 우려가 있어요. 중국이 그러면 쌓아놓은 원자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옛날같이 많이 만들어서 못하니까 꼭 우리한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원자재들을 전 세계적으로 덤핑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실 원자재 시장이, 중간재 시장이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결국은 경제가 살으려면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주도의 SOC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도 결국은 계속 봉쇄로만 갈 수 없을 거고 예. 그렇다면은 우리 중간재 중에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목말라 하는 반도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반사 효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다른 부분은 어려워지더라도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돼서 만약에 생산이 올라간다면 소비가 확산된다면 한국산 소비재들 네네. 또 약간 상승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꼭 중국이 어려워져서 한국도 같이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시장을 찾아서 개척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대중 수출의 메커니즘 그리고 중국이 또 글로벌 경제에서 하는 그 역할들 속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수혜를 받던 그
틀이 있기 때문에 또 수출 국가의 다변화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은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에서 중국 경제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막아가지고는 중국도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베이징 올림픽을 잘 치르고 네. 일단 그걸 잘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이 2월 말부터 당대회 관리는 10월까지도 계속 봉쇄를 하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정부 주도의 이 소위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이런데 정부가 이제 고정자산 투자를 당연히 늘릴 거고요. 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원이 1, 4분기에 좀 그 자금 투입을 집중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정부가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한테 너희들이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해도 된다라고 발행을 해서라도 자본을 투입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정부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빚도 많고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는 지금 지방정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독려를 하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다양하게 할 거다. 그러면 그게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뭐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를 조금 더 진작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 킹스카이님께서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들 중국 그림자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듯한데 중국 경제가 이러한 뭐 여러 경제의 그런 회색 코뿔소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걸 좀 파악할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하면 사실 이게 진짜 회색 코뿔소로 언젠가는 정말 급속도로 갑자기 위기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중국 정부가 과연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 정부가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 점에서 일부 그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는 그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그룹 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회생이라든지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뭐 L자형, U자형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완만하게 이렇게 회복하는 게 리커창 총리가 생각하는 거라면 이 소위 시진핑 쪽에서는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닦아놓은 다음에 투입을 하면 급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공급 측 개혁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걸 아는데 내부적으로 저게 우선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게 국제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둬야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뭐 통계를 내고 그래도 못 믿겠다. 너희랑 안 놀겠다. 너희를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중국 혼자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통제 능력을 갖추는 것 플러스 세계 속의 중국,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성장해왔던 세계 속의 중국의 지위를 독불장군식으로 가지 말고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러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회색 코뿔소라든지 이런 거에 뭐 블랙스완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그 문제가 정치적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미봉책이지만 경제를 계속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에서 1분기에 또 투자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끔 하는 그 방침이 나와 있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2번 주제 보겠습니다. 수교 30주년 한중 관계 방향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이러면서 한중 양국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유 알아볼까요? 그 사실 한중 관계는 뭐 세계 외교의 기적이다 이러고 잘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드 사태로 인해서 이제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우리가 한중 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92년에 수교를 할 때 우리는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북한과 관련이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이런 국가들과 우리가 수교를 함으로써 북한을 정상적 국가로 만들자. 이런 걸 가지고 했고요.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하고 경제 발전을 하는데 한국의 중간 기술력, 중간 자본력 이런 게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서로 의기가 통합이 됐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자신들을 압박하는 미국, 한국, 일본, 한미일 삼각 안보 구조가 한국과 중국 간의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왔는데 문제는 북한 요인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도 우리는 북핵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중국은 무슨 사드가 북핵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건 니네가 미국 편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래서 2016년에 그게 이제 서로 대화도 하지 못하고 이게 경색 국면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물론 2017년에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중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에 사드 합의를 했는데 네. 우리는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전혀 합의를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틈이 날 때마다 사드 문제 해결하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시진핑도 얘기하고 리커창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경제가 견인하고 북한 요인 때문에 외교 안보 이쪽은 상대적으로 뒤처졌었는데 경제마저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잘 아시는 뭐 보복 조치들, 사드 이후의 보복 조치, 그리고 뭐만 있으면은 자꾸 꺼내잖아요. 김치도 자기네 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나타났냐 하면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을 건드려 버린 거죠. 뭐 문화 침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은 대중 인식이 엄청나게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개방 30년에 경제 교류가 견인하고 잘 왔지만 사드 이후 특히 작년 재작년 이후로 한국의 대중 인식이 엄청나게 나빠졌고 중국의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서 중국은 탈출해야 되는데 아니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생긴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국 편을 들면 넌 친중이야. 미국 편을 들면 뭐 반중. 이렇게 이상한 이분법적 구도로 갔단 말이죠. 제가 한중수교 30년 이렇게 맞이하고 이제 30살이 됐으면 앞으로 30년이 어떻게 갈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거를 잘 생각해서 친중, 반중 프레임으로 중국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죠. 중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를 정치적, 뭐 경제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서로 이제 알았단 말이죠. 30년간 교류하면서.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 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서로 극대화하고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중 관계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관계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한테 유리한 관계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는 저 거대 시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한국한테 마이너스인 거죠. 많은 분들이 미중 사이에서 고민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몰렸다. 네. 선택해서 해결되면 해결하면 되죠. 근데 선택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고 한중 관계도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 네. 얘기를 이제 고민해보자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지위나 또 외교력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우리가 양쪽 다 선택한 입장이거든요. 사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드의 합의가 나왔는데도 언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하는지부터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계속 네. 뭐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안미 경중이라고 하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외교 전략의 유통 기한이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죠. 계속 돼야 될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예. 그런 겁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건 우리 생각인 거죠. 중국과 미국이 볼 때는 그거는 니네 생각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전략적 모호성은 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줄을 서야 된다는 말씀이신 아니죠. 것 줄을 쓰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네네.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서 안 보는 미국 이렇게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을 요새 그래서 쓰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중국하고 협력이 가능하고 이 문제는 미국과 협력이 가능하고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계속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것까지 이쪽에 서서 너희 지난번에 너희 중국 편이잖아, 너희 미국 편이잖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이게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안 되고 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계속 선택의 대상으로 미중을 보는 게 아니고 설득의 대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서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국익이 뭔지, 우리 원칙이 뭔지를 네네. 세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정부는 미국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어떤 정부는 중국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이렇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을 분명하게 견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익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맞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나라 내부적인 합의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양국에 설득을 해야 한다는 관점을 해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이 연초 들어서 계속 연쇄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나요? 원래 올림픽 전에 한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 정상회담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안을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정상회담을 하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드 이후에 이 한알령 풀고 뭐 이런 거 해달라라고 얘기를 중국한테 하면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해야 되고 또 중국이 얘기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도 긍정적인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별로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올림픽을 계기로 거기에 뭐 여러 나라가 이 6.25 관련국이 모여서 종전선언이라도 해서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하고 북한은 애초에 IOC 제재를 받아서 참가 자체가 되지도 않고 네. 이 상황에서 중국이 나서서 김정은을 설득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이 틈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자신들의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과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미국 머리 아파 죽겠죠. 이란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중국과도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데 북한 거를 지금 한쪽으로 몰아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는 핵 문제를 다시 북한이 주도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도 계속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소위 극초음 미사일을 쐈는데도 미국의 반응이 떨떠름해요. 그래서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하겠다. 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거는 중국이 시사했죠. 용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정말 벼랑 끝으로 가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북한은 자신들의 몸값과 이 핵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아마 올 한 해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래도 우리나라도 거기서 뭔가 평화전선을 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앞서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나면서 네. 전혀 다른 그 분위기 전환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네, 북한의 움직임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와 한중 관계 그리고 북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하는 시장 속에서 핵심 변수들을 잘 체크해서 시장이 언제 반전을 할 수 있는지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남은 장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